2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향후 주택 공급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038.26달러까지 오르며 종전의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2025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과 블랙웰 울트라가 공개됐습니다. 젠슨 왕 CEO는 2027년 하반기부터 4개 다이로 구성된 GPU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블랙웰 울트라는 올 하반기 출하에 고급 AI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지난 2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투심이 악화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가 3%대, 테슬라가 5%대 급락하는 등 이 기술주 전반이 내려앉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1.7% 이상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경계심이 더 짙어진 모습인데요. 연일 상승한 탓일까요? 피로감이 더 누적된 모습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17%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0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6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낙하가 됐다라는 점을 포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여러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웃돈 수입물가 상승세와 또 주택 공급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 신규 지표들이 시장에 더욱더 하방 압력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49% 하락하면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기술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1.61% 하락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역시도 1.17%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하락세가 더 짙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역시나 좀 하락폭이 깊고요. 또 구글, 오라클, 넷플릭스 또한 이 하락폭이 깊다는 점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의 미국 사업부에 소규모 지분을 인수하고 보안 보증을 제공하는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2.9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도 2.11%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팔란티어 역시도 3%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어도비 역시도 2%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도비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브랜드가 사용자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맞춤할수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압박을 받았는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방어주 은행 쪽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또 찍기도 했었죠. 오늘 좀 장중에는 그래도 하락세가 깊었었는데 그래도 막판으로 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0.02%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JP보건 또한 0.44%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의료기술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전반적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일라이릴리 0.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아마존과 월마트, 특히 월마트가 2%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M7 역시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깊습니다. 애플도 0.6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에서는 기다렸던 이 GTC 2025에서 젠슨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블랙의 AI 반도체 개량형인 이 블랙의 울트라와 또 차세대 반도체 베라 루빈을 공개했는데요. 이 베라 루빈은 내년에 하반기 출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GPU 베라와 또 GPU 루빈으로 구성된 반도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 베라를 탑재한 루빈은 지금의 블랙웰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이 관망세로 하락 출발한 탓에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1.3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이 디지털 자산 해치가 확장 프로그램을 노리는 새로운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트라이몽만은 브라우저에 저장된 인증 정보와 또 디지털 자산 지갑 데이터를 통해서 훔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피해자 수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것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입니다. 1.4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플러스의 이 주요 변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전략을 수입하면서 애플 스타일만의 이 제품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전략에는 이 증강 형신에 대한 안경과 웨어러블 기기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 도입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과거의 저비용, 저품질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 고급 제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하락폭이 좀 깊은 M7 종목들인데요. 알파벳 2% 하락하고 있고요. 메타도 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제미니가 이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연구,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는 도구로도 알려져 있는데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을 낸다고 합니다. 캔버스와 또 오디오 오버뷰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용자들은 좀 문서 편집과 코딩을 간소화하고요. 또 파일을 팟캐스트 스타일로 새로운 토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3%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역시나 또 문제입니다. 5%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비아드죠. 이 비아드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테슬라가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 일론 머스크의 불매 운동과 또 공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주요 글로벌 이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5 기조 연설에서 블랙웰 인공지능 반도체 개량형인 이 블랙웰 울트라와 차세대 AI 반도체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는 올 하반기, 베라 루빈은 또 내년 하반기에 출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베라는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첫 CPU인데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필요할 때 이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 업체인 영국의 암 설계대로 이 CPU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CPU를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맞춤형 CPU인 베라는 지난해 그레이스 이 블랙웰 반도체에 활용됐던 CPU보다 2배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라를 탑재한 루빈은 지금의 블랙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또 2027년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이 2개의 다이로 구성된 GPU 대신 4개의 다이로 구성된 GPU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GPU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한 GPU를 내놓고 있지만 2027년 하반기에 출하되는 루빈 넥스트부터는 이 4개의 GPU를 하나의 GPU로 엮는다는 것입니다. 성능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이 루빈의 2배가 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날 두 정상 간의 논의의 핵심이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달 동안 중단하는 이 30일 휴전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두 정상이 90분간의 통화 후에 에너지와 인프라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흑해 해상 휴전과 또 완전한 휴전과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이 평화 협상이 중동에서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휴전에 합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한 이 외국의 무기 그리고 정보 지원 중단을 포함해서 휴전안을 수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신병 모집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시안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마켓 리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이 IES의 김태성 본부장님 바로 옆에 모셔봤는데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할 이야기 저희 바로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종목 장세로 접어든 미 증시 GTC 2025 체크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단 사흘 만에 다시 좀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GTC 2025 그리고 엔비디아의 연쇄 효과로도 좀 볼 수 있는 나스닥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한번 봐주실까요? 참 계속해서 지금 이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는 미 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이제 벤센트 재무장관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간밤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형주를 공략하기보다는 대형주 단 하위에 있는 중소형주들 안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나타났던 미증시였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만하게 협의가 될 여지가 지금 없어 보인다라는 많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따른 경계 물량들이 간밤에 이제 쏟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GTC 2025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실망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 엔비디아 행사에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목을 집중시켰던 GTC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렇게 소득 없이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핫했었던 M7 기업들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왔었던 미증시였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형주 안에서의 종목 장세 그리고 빠른 차익 실현, 이 작년 연말에 저희 국내 증시에서 좀 주로 포착이 됐었던 현상들이 이번에는 좀 뉴욕 증시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지난 한 주 그리고 가장 어제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GTC가 정말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미증시의 최대 화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GTC 2025 그리고 FOMC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였습니다. 이 GTC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죠. 저도 실시간으로 지켜봤었지만요. 다들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렇다 할 만한 킥이 될 만한 발언이 딱히 없었다는 점에서 연설 전부터 주가가 하락했지만 결국에 3.4% 하락으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죠. 네. 주요 내용 전문가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GTC라고 하는 행사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7번째 행사였고 매년 엔비디아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사업의 방향성을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벤트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막 이 GTC 일정을 우리가 챙겨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 4, 5년 사이에 GTC라고 하는 행사가 굉장히 이제 반도체 IT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다 보니 오늘도 역시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새 이 연설들을 좀 많이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GTC 2025를 보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최근 저도 한 6, 7년 전부터 이 행사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가장 길었던 기조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전처럼 기술적으로 뭔가 킥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젠슨황 사장도 말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예상도 좀 해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요소들은 뭐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블랙엘의 수요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전히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이제 3분기 초반까지는 현재의 블랙엘의 수요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버텨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엔비디아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던 게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엘 자체가 마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을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엘만 가지고는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1분기, 2분기 그들의 가이던스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 블랙엘 아키텍처를 이용한 블랙엘 울트라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 또한 뭐가 문제냐?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의 블랙엘 제품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상반기에도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성능적인 부분에 우리가 환호를 했거든요. 와,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 호퍼랑 하퍼 제품 처음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스펙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스펙에 대한 어떤 집중도보다는 이렇게 되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부담감을 먼저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오늘 엔비디아 주가에 좀 녹아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CPU와 자체 GPU가 결합된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을 2026년 하반기에 또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베라 루빈 지금 궁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블랙엘 아키텍처를 통한 블랙엘 울트라의 영업 마진율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좀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 상방을 조금은 억제했던 요소는 뭐였냐면 결국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딥시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조롱 아닌 조롱도 받았었고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지금 세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딥시크가 해당 AI와 데이터 센터의 시장의 판도를 많이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물음표가 또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GTC 2025에서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투자와 그러니까 인풋 대비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좀 뽑아낼 수 있는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여전히 인풋은 높아져야 되는 상황. 그런데 아웃풋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에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의 뉴스를 기다려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투자자들만에 한정된 두 가지 기대치였죠.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GTC 2025가 오늘 기조연설했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기다렸던 게 뭐였냐면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발열을 뭐 유리기판으로 잡겠다, 실리콘 재질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이 일단 뭉뚱그려서 AI 서버는 순행식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지금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던 삼성전자 HBM 이야기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더 맥이 빠지는 그러한 기조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지금 투심이 위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지금 모여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을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젠슨항 CEO가 혹은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이 반전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흐름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GTC가 계속해서 IT 마일스톤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간이 쇼케이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 내년 출시가 될 베라 루빈, 추론 성능이요. 블랙엘의 2.5배라고는 하지만 결국 좀 초기 투자 비용의 발목을 잡힌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내년 하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블랙엘 울트라의 마진에 대한 확신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근 나스닥 부진이요 비단 이 엔비디아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 테슬라는 또 간밤 5% 약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벌써 40%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졌던 이 알파벳마저도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걸 보면은 또 지난주 경기 불황에 따른 기술주 회피 현상을 말씀을 해주신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기술주, 특히나 빅테크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여전하실까요? 일단 오늘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 사실 전체적인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다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명확한 명분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을 이제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파벳과 테슬라 주가를 보면 동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이 좀 달랐죠. 일단 테슬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좋았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역시나 유럽에서 지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다 보니까 판매량에 대한 부진도 부진일 뿐더러 굉장히 이제 강력한 반감을 좀 사고 있었던 상황 속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 BYD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지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제품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빠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도 GM과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GTC 2025에서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테슬라의 분봉상 기준으로 보면 급격하게 하락폭이 좀 커졌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자국 내에서 경쟁사들이 계속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구글의 웨이모도 있고요. 또 여기서 엔비디아까지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슬라의 입지는 생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평가들을 받는 상황에서의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거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프레임으로 대표 주자였던 테슬라였지만 사실은 최근 이제 트럼프와 만나면서 스페이스X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자율주행도 진출을 했지만 로봇 쪽에도 지금 진출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유니크함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평가라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기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알파벳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주가는 하락은 했지만 이유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는 위즈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 기업에 돈을 쏟아부어서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지만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 보안 솔루션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파벳을 통해서 본 상황이라서요. 알파벳의 주가의 하락의 요인은 뭐였냐면 비용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 저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M&A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AI 데이터 센터의 중심으로서 저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은 하락이나 알파벳은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을 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뭐 2배수 레버리지, 3배수 레버리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마진콜이 나올 정도로 깊은 하락이 나와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물론 있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올려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확실히 알파벳의 주가 하락의 이유는 비용 지출, 한마디로 결국에는 아웃풋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풋이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격 조정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혀 이 사정이 다릅니다. 이 플러스를 위한 투자가 아니죠. 비아디의 맹추격에 따른 이 하락도 있었고요. 이어서 이 CEO 리스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테슬라. 참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참 걱정이 되는데요. 비아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비아디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죠. 네. 이 초고속 충전 플랫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하는 슈퍼 E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이틀 네. 전에 밝혔었죠. 뭐 이 소식에 비아디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테슬라는 연이틀 5%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정말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 5분 충전이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신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충전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빠르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BYD가 한 번 더 보여준 상황이라서 BYD 플러스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축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들만은 당연히 이러한 뉴스 그리고 이제 BYD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화권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M7이 아니라 중국의 M7 기업들이 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방금 언급드리는 BYD도 그렇지만 알리바바도 역사상은 아니지만 최근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들을 추종하시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도 괜찮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패턴들을 좀 놓고 고민을 해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고 한 번쯤은 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미국이 힘드니까 반대급부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작은 호재성 뉴스에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BYD의 기술력을 펌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인 만큼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상용화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충전 시간이 아무래도 좀 약점으로 많이 작용이 됐었는데 그래도 비아디가 전기차긴 하지만 밸류 체인에 우리는 다소 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지 간에 중국발 이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100% 이게 뭐 상용화가 된다거나 현실화가 된다 이러기에는 믿기에는 그렇죠. 아직 조금 이르다 말씀 잘 주셨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GTC 기조 연설 빅테크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FOMC에 초점을 좀 네. 맞춰봐야겠죠. 지금 시각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까지 좀 높아졌는데요. 금리 결정은 뭐 거의 확실시가 된 만큼 시장 관심이 이후에 이어질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네.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오죠. 경제 전망 요약 SEP. 또 그중에서도 점도표에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 SEP가 분기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일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 의원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트럼프와 베센트가 자국의 증시에 일정 부분 조정이 오는 부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에 혼란을 좀 초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표들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보다는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입에 조금 더 신뢰감을 좀 느끼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최근에 지표도 인하 쪽보다는 동결 쪽으로 지금 가는 것에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러스 여기에
뭐 파월 연준의장의 이제 인터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주 전에 그가 보였던 기조, 지금 우리나라 자국 경기는 괜찮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이 기조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시장이라 그의 입에 주목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준위원들이 겨우겨우 봉합을 해놓으면 다시 또 행정부 수장이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이 다행히도 단기간에 그 기조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너무 큰 우려는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IE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맞습니다. 저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이 시각 주요 3대 암호화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좀 뉴욕 증시와 커플링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투심이 좀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다 하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하락폭, 낙폭을 기우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1.33%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리플에서는 리플 커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좀 상표를 출원을 하면서 그래도 본격적인 시장 진입의 의지를 보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리플 리스터디는요. 고객의 암호화폐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역할이니만큼 앞으로의 좀 투심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코인입니다. 역시나 이 투심이 좀 악화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솔라나 2% 하락하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3%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도지코인이 대규모 투자자들이 그래도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다 2% 하락폭 보이고 있고 체인링크 역시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 오늘 좀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 하락폭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익코인 좀 작년에 잘 갔던 것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만큼 그만큼 낙폭이 깊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발란체 0.84%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또한 1.08% 하락하고 있고요. 시바이누, 이 민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잘 갔고 관심이 많았던 것만큼 그만큼 더 낙폭이 깊습니다. 3.8%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이슈 그리고 이슈 분석과 시장 분석,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타이즈 서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 워런 버핏의 절대 일차는 원칙, 절대 원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면 이 원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순하게 이제 늘 얘기하는 분산 투자합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를 좀 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지난주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현금 얼마, 네. 코인이 얼마, 코인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메이저 코인들 비중을 얼마 이렇게 가져가고 위험 코인들 이제 비중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비율을 절대적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상 큰 등락이 없을 겁니다. 그 위험 코인들에 비해서 그 신생 코인들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신생 코인에서 상당한 수익이 났을 때 그걸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내가 결정했던 그 비중을 유지하면서 계속 리밸런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의 그 작은 등락에 있어서 그 비중을 정말로 내 원칙대로 계속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할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작은 등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퀀트 투자에서 기법을 차용한 거죠. 퀀트 투자에서는 상당한 이제 정량적 지표 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걸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건데 아직 크립토에서는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정량적 지표는 없으나 스스로 원칙을 만들고 비중을 만들고 그걸 계속 리밸런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또 대표님께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현금은 또 50%고 다른 비중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나눈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1등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1위에서 10위까지를 저는 마스터 그룹으로 보고 있고 네. 그걸 전체의 한 30% 그리고 11위에서 100위까지를 이제 챌린저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마스터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로 보시면 되고 이제 챌린저 11위에서 이제 100위 정도는 주식 시장에서 뭐 코스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0위는 이제 언더독 그룹이라고 막 나온 신생 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순위권 상당히 뒤에 있는 가려져 있는 그 중에 이제 숨은 보석을 찾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언더독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이제 우리 이쪽 시장에서 본다면은 벤처 캐피탈, 벤처 투자와 같은 거죠. 이제 초기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하고 물론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현금과 마스터, 챌린저 그리고 언더독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마스터 그룹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터 중에서 바이낸스를 뽑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 BNB를 보니까 다른 코인들은 다 하락하는 가운데 이 BNB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BNB 바이낸스를 뽑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이제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이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슈보다는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싶고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를 했던 이유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1등에서 10위 중에서는 일주일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역시나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바이낸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낸스가 아무래도 산업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포착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가격 변동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 이유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로는 파스칼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3월 18일이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어떤 발표였을까요? 일단 하드포크라고 하면은 조금 그냥 일반적인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호환성 향상 및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강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호환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또 바이낸스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바일 쪽에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기 쉽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이더리움 호환성 향상을 하겠다는 측면을 보면 되고 그래서 하드포크가 일단 일어나면 일단 커뮤니티 측에서는 일단은 대부분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파스칼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과의 호환성이 되게 또 향상이 되는 만큼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급등까지도 이어졌다라는 첫 번째 이유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MGX의 20억 달러 투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3월 15일에 있었는데 이거 2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금액도 금액인데 일단 MGX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투자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 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중동 국영 투자 회사가 바이낸스에 투자를 했다. 또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투자 회사 MGX의 또 20억 달러가 또 아무래도 급등의 요인 중 하나였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태계 확장이 또 코인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또 BNB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사실은 저희 코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생태계 확장, 그 네트워크끼리의 사실은 전쟁입니다. 네. 자기 쪽으로 더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전쟁인데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지원 규모가 이제 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고 네.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바이낸스 급등 이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바이낸스 급등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파스칼 하드포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 하드포크에 대해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대체 이 하드포크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일단 하드포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겁내는 이유는 예전에 이더리움이 이제 하드포크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드포크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하드포크는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자. 기존의 거는 보내고 그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새로 나온 게 지금의 이더리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좋다. 그렇게 갈라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드포크를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는 건 아마 그때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하드포크 그리고 대부분의 하드포크들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기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어떤 기능을 엄청나게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성능을 상당히 개선한다는 수준이라서 그런 커뮤니티 분산 이런 이제 리스크는 좀 없을 수가 있고 이번 하드포크는 이제 그런 리스크보다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지금 PPT에서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이슈로도 지갑을 지원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지금 뒤에서 보안성과 유연성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 가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각 체인별로 지원하는 지갑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지원하는 지갑이 있을 수가 있고 바이낸스에서 지원하는 지갑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지갑에서는 모든 체인을 지원하는 지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EIP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쪽에 있는 지갑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더리움과 바이낸스를 같이 호환성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지금 아무래도 BNB 코인이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이유였던 파스칼 하드포크가 어떤 건지 또 위험성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였던 이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겠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동성 공급이 중요한 이유는 뭐 기본적인 투자에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독 투자, 신생 코인 투자, 그 지금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는 뭐 그런 걱정이 없죠. 그냥 사고 팔면 이제 우리가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거래할 수 있을까? 그게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고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이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그 거래소에 새로 만든 코인과 기존에 반대되는 코인,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테더가 될 수도 있고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에 따라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최초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신생 코인 10개와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친다면은 이더리움 코인 10개씩을 페어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신생 코인 10개에 대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바이낸스 차원에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코인을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코인 유동성을 바이낸스 측에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얘기 들으면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면은 네. 그 코인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낸스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연구 유동성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걸 프로그램화하고 이제 정례화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측면이라서 기존에 지금 아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독보적인 1등이었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바이낸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을 뛰어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 이것 또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훌륭한 팀이 있다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를 론칭하지 말고 바이낸스 우리 체인에서 론칭해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도와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뭐 유동성 공급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좋고 네. 새롭게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새로운 코인을 만든 것과 또 기존의 코인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이게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님께서 지금 집중해 주셨던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비중과 이런 마스터 비중 또 챌린저 비중까지도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급등했던 그 BNB 또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이슈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저희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이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